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요.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. 낙찰 받고 이 일주일 안에 확인을 해서 불허가를 하면 그때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. 근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이제 잔금 납부 통지가 오는데 이거를 불허가 받으려고 하면 더 보수적이 됩니다, 법원에서.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좋아진 거고요. 예전엔 뭐 강제 집행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가 유리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약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말이죠, 집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쓰레기 집을 만들고 나간 점유자 이거 참교육할 수 없냐. 그 사람의 집도 아닌데 더 이상 피해는 새로운 집주인이 보고 화풀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, 저도 그걸 당한 적도 있었고 최근에 우리 또 쓰레기 집도 보고 왔잖아요. 그런 경우에 되게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쓰레기냐 훼손을 했냐 이건데, 사실 쓰레기는 웬만하면 폐기물 업자를 부르면 100만 원 이내로 처분이 됩니다. 그런 정도는 사실 산업 폐기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폐기물도 아니에요. 돈이 많이 드는 폐기물들은 그런 것들이 있죠. 공장이나 폐기 처리가 안 되는 것들, 그런 게 돈이 진짜 많이 들지. 주택에서 나오는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폐기물 업자분들이 잘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는 내부 훼손보다도 훨씬 더 눈에 띄니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, 쓰레기 자체는 괜찮다. 중요한 거는 사실 금전적인 게 중요한 거잖아요. 이거 치우는데 얼마나 드냐, 훼손이 있으면 복구하는데 얼마나 드냐, 이게 중요한 건데, 쓰레기는 훼손된 거보다 대부분은 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. 훼손은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예 갈아엎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큰 공사고,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.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놀랍고 충격적이고 뭐 냄새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다 맡기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훼손된 거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. 쓰레기 집은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훼손도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면 이제 눈팅이 돌아가는 거지. 쓰레기만 쌓여 있는 거면 괜찮은데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또 훼손도 있었다, 이러면 사실 좀 골치 아파지죠. 일단은 요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점유하셨던 분이랑 연락이 닿는 경우, 아니면 훼손해놓고 이미 도망을 쳤을 수도 있잖아요. 연락이 닿는 경우는 보통 이 사람이 이삽이나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, 그런 걸 일절 지급하지 않겠죠. 집 상태 훼손이 돼 있는지를 꼭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훼손이 돼 있으면 이삽이를 사실 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순서가 확인하는 게 뒤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약속된 거를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. 애초에 집을 좀 일찍 확인했더라면, 쉽진 않겠지만 일찍 확인했다면 그 사람이랑 이사비 얘기를 할 때 훼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사비를 깎는다든지, 큰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매각 불허가 이런 걸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강제 집행이나 문을 따고 들어갔을 경우에 훼손이 돼 있으면 낙찰자가 어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,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그 훼손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, 어느 정도 내가 감수가 가능하다면 그냥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참 판례에서도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을 하거든요. 그게 얼마만큼이 중대한 하자인지는 금액적으로 이게 500만 원 해도 어디서 500만 원이 발생했는지 다 다르고, 10년 뒤 500만 원이 또 다르고, 값어치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중대한 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해볼 수는 있습니다. 잔금을 내고도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네, 내기 전에 하면은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, 내고 나서도 가능하지만 확률이 좀 내려가고, 내가 잔금 납부하고 나서 채권자들이 이제 돈 받는 날짜가 잡히죠. 그때 하려고 하면 좀 더 어려워지고, 이미 배당을 받아간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이제 정말 어렵죠. 절차들이 있잖아요, 경매는. 그 절차가 진행되면서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.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경매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요.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. 낙찰 받고 이 일주일 안에 확인을 해서 불허가를 하면 그때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. 법원 입장에서도 이걸 불허가 내기가 좀 가볍죠. 왜냐면 이해관계자들한테 아직 확정이다라고 통보한 게 없으니까. 근데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이제 잔금 납부 통지가 오는데,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, 이거를 불허가 받으려고 하면 또 채권자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생기죠. 더 보수적이 됩니다, 법원에서. 그러고 나서 잔금 납부 통지 받고 잔금 납부를 30일 안에 하면 되는데, 잔금 납부를 했어. 그러면 더 어렵고요. 잔금 납부되면 바로 법원에서 뭘 보냈냐면 채권자들한테 배당기일 통지서를 보냅니다. 잔금 납부했고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이니까 받아갈 준비하세요 라고 통보를 합니다. 거기서 또 매각 불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더 어렵겠죠. 절차가 진행되면서 철회를 하려면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도 불편하죠.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좋아진 거고요. 예전엔 뭐 강제 집행이라는 것도 없었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가 유리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약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법이 보완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계약력 있는 임차인의 이제 압류 걸려있는 물건들, 그런 것도 세금이나 이런 걸 알려줘야 우리가 입찰을 하잖아요.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이 될 것들은 많은데, 말씀하신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작정하고 부셔놓고 이사 안 나고 버티고 한다, 뭐 3달 이렇게 버텼을 땐 다 배당도 다 받아갔겠죠, 채권자들이.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 거죠. 민사소송을 하든 뭘 하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.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
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신지. 제가 교육도 하고 우리 PD님도 낙찰 받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지만 저 강제집행 딱 한 번 봤거든요. 그만큼 강제집행이라는 게 사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희박하다는 거예요. 저같이 제가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도와드리고 있음에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. 더더군다나 우리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강제집행을 가더라도 도와줄 분들, 서포터분들이 우리 학원에 계시기 때문에 낙찰자분들이 더 그래서 가볍게 입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영상을 보시는 분들, 우리 학원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도 너무 강제집행 걱정하지 마시고, 강제집행이라는 게 뭐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제도거든요. 안 나고 버틴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도와줘서 강제로 내보내주는 절차예요. 그래서 갈 것 같다가도 강제집행 전에 협의가 돼요. 그 PD님도 막 싱크대 떼가네 마네 막 강제집행 얘기했었잖아요. 강제집행 안 가잖아요. 결국 서로 안 좋은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. 그래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, 경매를 한 탕만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데 2개, 3개, 4개를 하면은 네. 주식 물타기처럼 네.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니까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투자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100에 한 번 내 상황을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그래서 경매로 싸게 받아야 되는 거고, 시세만큼 받았으면 진짜 강제집행 갔을 때 너무 스트레스거든요. 근데 강제집행을 가더라도 내가 싸게 받은 거가 확실하다면 하게 돼요. 돈 벌었으니까. 제가 상계동 한참 명도 안 되고 있을 때 분산 거 받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. 이렇게 쉽다고? 그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. 거기는 아예 공실인 상태였고 관리비만 내면 바로 알려주잖아요. 그 PD님이 상계동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거고. 지나고 생각하니까 고생도 아니긴 해. 맞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